안녕하세요. 친절한 유시영제 47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사 서민금융신호와 하나은행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공사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복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낮에는 좀 따뜻한 것 같은데 또 저녁에 되면 좀 서늘해서인지 저도 감기도 들고 했는데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요즘은 계속 책 보고, 음, 이 동영상, 음, 방통대 같은 동영상 보고 있고요. 네. 어젠가 유튜브를 봤더니 대학교 교수님이 자랑을 하더라고. 자기 책을 많이 읽는데, 음, 1년에 한 120권쯤 읽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자기가 조사해 음, 봤더니 50권에서 100권 음, 정도 사이를 읽나 봐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직업이 대학 교수님이니까 다른 일도 음,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1년에 150권씩 읽고 있어요. 아하. 이건 자랑이 아니야. 예. 일거리가 부족하다. 아, 이게 슬픈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을 또 책을 읽으면서 또 나름의 또 지식을 축적하고 계시니까 나름 되게 보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오늘 여수 쪽에서 중학교 2학년 대상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각계에서 추천을 받은 강사 세 분이랑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2시간씩으로 해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중학교 27개 기관에 통해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많은 그러한 그 중학생들이나 학교에서도 관심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으신데 아직까지 그 진행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발성 진행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에서도 청소년금융협의회나 다른 쪽 통해 가지고 무료 교육을 신청했었지만 이게 다 마감이 됐었다는 거 보니까 요즘 학교들에서 굉장히 이런 이슈들은 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한 주간의 뉴스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이란 전쟁 금방 끝난다더니 초유의 사태 개미들 공포라는 한국경제신문 3월 15일자 뉴스입니다. 뭐 아직 공포를 느끼기에는 좀 그렇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약간의 그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시장 영향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에 대한 그 리스크가 너무 과소평가된 거 아니냐.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라는 부분. 특히나 호르무즈 봉쇄가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오늘 뉴스에서도 그랬지만 아시아권 나라들에 대해 호르무즈 경계를 할 수 있도록 군함을 파견해 달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내용은 없지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또 군함이 있다라고 해도 제대로 호위를 할 수 있을까? 그 짧은 지역에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유가 급등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아시아 국가 두 번째 순위, 태국 다음에 한국인 만큼 유가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최고 가격제니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인데요. 두 번째 기사는 취업심 청년 사상 최대치 기록할까? 라는 한국경제신문 3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사실 1월 취업심 청년 76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청년 고용 한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중농말 고유가의 충격이나 물가 비상까지 켜지면서 고용과 물가 등의 경기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 후행 대표가 발표되었지만 일단 여기에 취업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을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취업 시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 취업에 대한 생각이 일단 6개월이나 1년 정도나 일하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취업할 수 있는 시기에 또 취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직업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직업들이 솔직히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저도 이번에 광주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대상, 교육을 일단 뭐 매월 같이 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계속 취업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싶지만, 그만큼 취업을 준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직이, 그러니까 취업 자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누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60대 남성, 고백 믿었다, 눈물. 라는 한국경제신문 3월 15일자 기사인데요. 일단 중국의 AI CU 사기주의보가 엄청나게 발령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성형 AI로 얼굴과 목소리를 조작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감정적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데, 상품 구매 요구 및 송금 요구 같은 이러한 것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SNS에서 이걸 대행업자가 쉽게 제작을 해주는데요. 뭐 4,000원에서 10만원 정도면은 아주 퀄리티 있게 아주 멋진 배경에서, 저 돈은 다 가지고 있는 상장사의 CEO입니다. 당신만이 없네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앞으로 제가 평생 아껴줄게요. 누나 위챗 추가할 수 있어요? 그냥 속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르신들을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AI로 제작한 가짜 시외 사랑 고백에 정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사람이 계속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 AI를 활용한 영상인지 실제 영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외로운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게 정말 감정적으로 이렇게 파고들 경우에 좀 많이 좀 감정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들이 뭐 이것저것 또 다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특히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사기 수법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정말 돈을 보내는지 아니면은 친절하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되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처럼 가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런 사기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신 말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할아버지 대상으로 뭐, 이게 보통 하는 모양이네요. 할머니? 할머니 대상. 네, 할머니 대상. 할아버지도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네, 네. 연배가 늘어가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여성화,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들어가면서 그죠? 감성적으로 좀 중년될 때까지만 해도 조금 음. 그렇지 않다가도 할아버지가 되시면 좀 감성적으로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로맨스 스캠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쵸. 그건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청년 뭐 이렇게 남녀가 서로 사귈 것 같이 하면서 처음에는 돈 조금 빌려달라 조금 더 빌려달라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로맨스 스캠이었는데, 뭐 그것도 요즘 청년들은 빠릿빠릿하니까요. 좀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다양한 가만 고객 발굴을 나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슬프죠. 이게 네. 어르신들일수록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제가 오늘 읽고 있는 책 중에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합리적이다라는 제목이 있어서 덜컥 샀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가진 생각보다 이게 다른 그러니까요. 생각의 지금 제목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절반까지 읽었는데 속았어.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 MIT 출신의 경제학자인데, 이게 노벨 경제학상의 후보까지 올랐대. 그러니까 절반까지 읽다 보니까 왜 후보에 그쳤는가를 느끼겠어. 거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합리적인 건 맞아요. 근데 비합리적일 때 주위 환경이 잡아주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환경이 도와주지 않은 경우에는 비합리적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께서 이게 처음 이게 이상한 거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주위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기대거나 이런 사람이 전혀 없으면 드라마에 빠져들듯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살아있다면 그럴 수 있다. 혼자 그죠. 사는 사람의 약점인 거죠. 앞으로는 더 생길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내 말을 들어 주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로봇도 항상 제가
집에 로봇이 들어온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대상으로 먼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 기능 없어도 내 말만 들어주고 중간중간에 아이 그렇죠 힘드시죠 요거 한마디만 해줘도 장난감한테도 정을 붙일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기사는 처음에 이제 대출 기사입니다. 처음에 것이 이데일리네요. 요즘은 저 신문 기사 말고 신문 기자 관련돼서 난리 난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맞습니다. 예, 그 무슨 게 나와가지고 뭐 검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런데 굳이 뭐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흔히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KBS, MBC, 조중동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뭔가 소스가 왔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데 그 바깥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받쳐주는 환경이 없잖아. 인프라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취약한 거죠. 왜냐면 이게 되게 큰 거니까. 이거 한 방으로 또 이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제 뭐 이렇게 조사해보고 수사하면 될 일이고 확인 없이 그러니까 정확한 크로스 체크 없이 나왔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수 탔잖아요. 그 기자가. 그게 지금 자기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치. 자, 그건 말고, 그건 이제 높으신 양반들 알아서 잘 하시고요. 자, 우리한테 가장 이제 닿아 있는 대출 얘기를 3개나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고요. 2026년 3월 16일 오늘 기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릅니다. 제목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7% 눈앞 영끌족 어쩌나. 커지는 대출 금리 공포. 다음 기사도 영끌족 얘기입니다. 지금 영끌족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영끌족은 집 산 사람도 있겠지만 또 대출해서 이제 집 산 사람 말고 주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는 주택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중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못 빼나요? 대반 대출이면은 안 되죠. 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중동사태 악재까지 대출금리 더 오른다. 지금 대출금리가 오른다면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은행 마음이죠. 외환 사정이죠. 그렇죠. 은행 마음이죠. 기준금리가 올랐습니까? 아니지. 동결 중이잖아요. 그러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오른다면 기준금리는 똑같지만 뭐가 오른 거예요? 가상금리. 네. 가상금리 중에서 뭐가 올랐겠습니까?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가상금리 항목이 오른 거죠. 자, 신규 취급의 코픽스 2.28로 상승.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KB 주택담보대출이 4.1에서 5.5였는데 4.15에서 5.55로 올랐다고 합니다. KB가 그런 거고요. 중동 사태 때문에 은행채 금리가 올랐대요. 은행 채권의 금리가 올랐다. 그리고 자금 조달 비용, 대출금리 추가 상승 불가피라고 되어 있고요. 자금 조달 비용은 은행에서는 한국은행 말고 다른 데서도 자금 조달을 하거든요. 그 중에 나온 게 대표적인 방금 전에 나왔던 은행채죠. 은행채권. 이게 자금 조달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은행들은 보수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따라해 볼게요. 자, 대출 총량 규제, 중동 사태 악재까지. 은행은 어떤 핑계가 생기든 대출 금리를 자기들 유리하게 올리거나 내립니다. 대부분 올리죠. 돈을 빌린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분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뭡니까?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영끌이지. 영끌. 왜요?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LTV나 DTI, DSR 걸렸는데 한도가 넘을 수 있잖아요. 영끌은 뜻이 뭡니까? 그거 다 고려했을 때 최대로 받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금리가 올라버리면 어때요? 원래 내가 받던 데에 DSR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럼 뭡니까? 이거 갱신될 때 무조건 일부 상환 들어가 있겠지.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한이익 상실이 문제라니까요. 자, 그래서 시중은행의 5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5년 주기형 이게 무슨 뜻이에요? 5년마다 뭐 한다요? 대출기한 갱신한다는 뜻이죠. 그때마다 DSR 다 보는 거죠. 자, 금리 상단이 6.8까지 올랐대요. 채권금리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경우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넘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 그러면 지금 영끌하신 분들은 뭐로 준비해야 돼요? 현금 갖고 있어야 돼요. 다음 달에 지금 빌려가신 것 중에 5천만 원 갚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 나오면
5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덜컥 갚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딴 데서 빌려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직장인 빠방하고 신용대출을 추가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분들은 큰 걱정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비상입니다. 앞으로 6개월이 특히 비상입니다. 자, 은행연합회가 지난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이게 코픽스입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이게 코픽스 중에서 신규 취급 코픽스입니다. 이게 2.82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고 공시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요. 지난해 12월 2.89까지 높아졌다가 올해 2.77 이게 우리 보통 사람 보기에는 2.89까지 높아졌다가 2.77로 하락했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0.12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고요. 대단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빌리시는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4억, 어떤 사람은 더 빌릴 수도 있겠죠. 자,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 제가 이거 갖고 온 이유는요. 코픽스라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에 관한 설명 때문에 갖고 왔어요.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다. 그러니까 8개 은행이 조달하는 자기들이 대출해주기 위해서 자기들도 어딘가에 빌려와야 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해요? 가중평균했다는 거죠. 가중평균의 뜻이 뭘까요? 은행이 8개면 거기에 금리 다 더하고 그걸 뭐로 나눈 거예요? 8로 나눈 거지. 국민은행이라고 가중이 더 높은 게 아니고요. 뭐 기업은행이라고 이 가중이 더 적은 게 아니라고 다 1로 잡아서 결국은 가중평균 금리를 냈다는 거죠. 자, 신규 취급의 코픽스는 8개 은행 지난 2월 실제 취급한 예금, 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올라 이를 반영해 상승했다. 이해 안 되죠? 왜요? 지금 저는 예금을 한다고요. 정기 예금. 갱신될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은행 가서 물어봐요. 요번에 하면 이자 얼마나 줘요? 물어본다고요. 금리가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안 올라! 예금 금리 안 온다고. 근데 여기서는 올랐다고 치고 올린다는 거예요. 신규 취급의 코픽스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와 달리 코픽스가 최소한 3가지라는 거죠. 신규는요.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금리, 특히 은행의 채권금리, 일반 채권은 아니고요. 특히 은행채가 중요합니다. 은행 채권금리 변동이 빠르게 반영된다. 자기들이 이자를 많이 줘야 되면 바로 반영한다 라는 뜻이죠. 자, 아래쪽으로 쭉 내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기 때문에요. 최근 은행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이건 사실 누구 사정이에요? 은행 사정이지. 근데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약 7%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6개월물 보증은 없고 AAA 금리는 지난 2월 13일 2.817에서 이달 13일에 2.856으로 0.039%포인트가 상승했다. 어쨌든 올랐다는 거예요. 은행채 금리가. 자, 이날 기준 5대 은행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 5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2에서 6.8이다. 7 다 됐죠? 그렇죠? 그럼 누구는 4.2 받고 누구는 6.8 받을까요? 가산금리를 결정나는 거죠. 또는 우대금리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특별히 내세울 거 없이 일반적인 직장인이다. 그러면 4.2 받겠습니까? 6.8 받겠습니까? 6.8이죠. 뭐예요? 7% 각오하셔야 돼요. 일반 직장인들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울하죠. 뉴스 있습니다. 2026년 3월 16일 오늘이에요. 영끌족 이자 부담 커진다. 같은 내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반등.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가 기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뭡니까? 보금자리론 같은 거. 정책금융상품. 근데 여기는 아닌 거죠. 자, 아래쪽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간단히 볼게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자금 조달 지수가 한 달 만에 또 반등을 했대요. 그래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같은 내용이니까 앞쪽에 맨 아래쪽만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은행의 지난달 신규로 조달한 자금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금리 변동. 여기 시장금리는 무슨 금리일까요? 기준금리가 아니고요. 은행 채금리죠. 은행 채권금리. 그것 때문에 신속하게 반영됐다. 반면 잔액기준과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된다. 이 똑같은 기사를 또 가져온 이유는요.
신규가 아닌 신주택담보대출도 있죠. 그분들은 어때요? 약간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약간. 자, 그럼 고백해 드릴게요. 신규로 난 집이 없는데 집을 사야 돼. 아니면 예전에 있었는데 보금자리로는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 그래서 지금 신규로 새 집을 사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내가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7%를 각오하셔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5년마다 갱신하는 보통 이런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신규 취급이 아니기 때문에 7보다 낮을 수 있다. 그게 잔액 기준과 신잔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왜? 전쟁 나서 리스크 커져서 은행 채권 금리 올랐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목구녕 끝까지 대출 받았다죠.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쵸? 주택을 이렇게 받으셨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게 세 번째 기사입니다. iNews 24 2026년 4월 16일입니다. 여기선 딱 찍어놓고 인터넷 은행을 얘기했습니다. 인터넷 은행 요주의 대출 늘었다. 요주의.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1년 새 19% 증가. 요주의. 자, 미리 말씀드리죠. 은행에서 우리한테 대출해주고 관리하는 단계가 5가지다. 첫 번째, 원금과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으면 정상. 30일 이내로 약간 삐끗한 것 같아. 요주의. 그리고 30일 왔다 갔다 하는 좀 이상한 단계 고정. 그리고 30일이 넘게 이게 지금 좀 찔끔찔끔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했죠? 회수문.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안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추정 손실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단계 요주의에 해당하는 대출이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볼게요. 지금은 대상이 인터넷 은행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은행은 거래하시는 분들이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많으실까요? 청년들이 많을까요? 청년이 많겠죠. 청년, 중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겠죠. 작은 제목입니다. 카카오뱅크요. 추정손실 여신. 전년 대비 29% 증가. 추정손실이니까 5개 단계 중에 어디예요?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에 29% 늘어났대요. 당국의 중저 신용자 대출 목표치의 인뱅 건전성 영향.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몇 번이나 다뤘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특별히 면회를 해주니까 우량하신 분 말고 중저 신용자한테도 30% 기준으로 신용대출을 해주세요. 아까는 기사 2개가 주택담보대출이었고요. 지금은 신용대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인터넷의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의 잠재적인 부실 여신이 부실하게 대출해준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3대 인터넷 은행의 요주의 여신은 5,29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말 비해서 19%, 약 20%가 증가했다. 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1년 사이에 주택가격이 확 올랐나요? 아니요.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1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 먹고 사는 거 관련돼서 돈 관련된 거 주가 지수가 미쳤죠? 그죠? 그렇죠. 2,500에서 5,000 됐어요. 신용대출 받아가시면서 거기다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저 이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 살 거예요? 라고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네, 쓰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그게 안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주식인 거죠. 자, 요주의 여신 가로치고 대출은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 중요합니다. 3개월이요. 왜냐하면 3개월이 넘어가면 은행에서 마음만 먹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금융채무 불이행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액 등록이 뭡니까? 옛날 말로 하면 이게 뭐죠? 신용불량? 그렇죠. 신용불량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0일 넘어가면.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3개월 미만, 3개월이라고 돼 있죠. 부실 채권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요주의가요. 언제든지 부실할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말한다. 한마디로 요주의 여신은 부실화 직전의 채권이다. 이 채권이란 말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대출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반복입니다. 은행은 여실을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FLC에 따라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5개 단계로 나눠서 관리한다. 이 기사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이거 반복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NPL,
제가 이 기사 나오기 전에 이 똑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신문 기사가 아니라 제가 그냥 뇌피셜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지원했는지 사기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자, 여기서 나오면 고정 이하 여신은요.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인데 부실 채권 NPL은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 여신을 합한 것이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늘었습니다. 추정 손실도 늘고요. 당연히 추정 손실이 늘었으니까 요주의도 늘었습니다. 자, 맨 아래쪽으로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중저신용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정말 착하게 착한 금융,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생산적인 금융, 포용 금융을 하려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대출, 소상공인에게 신용대출 했을까요? 아니죠.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실이 늘어난 게 사실은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치를 올해 30%에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도 부실이 큰데 인터넷 전문은행한테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30% 기준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 30% 안 맞추면 혼내줄 거야 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느낌상 혼날 것 같으니까 맞춰왔는데 이거를 2028년까지 30이 아니라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럼 인터넷 전문은행은 난리 난 겁니다. 리스크 관리 더 어렵겠죠. 자, 한 인터넷 은행, 인터넷 사실 이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용어는 인터넷 은행이 아닙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가계자는 맞춰야 하는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가 있고 법에는 없어요. 비중 상향 요구도 있다. 누가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온 거로는 금융위원회가 한 거죠. 정부가 시킨 거죠. 그래서 부실 위험이 큰 차주를 대상으로, 차주는 돈 빌려가는 고객이요. 대상으로 영업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부실이 늘어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터넷 전문 은행 관계자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국가 정책을 따르다 보니까 부실이 늘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은행 사람들이 스스로 잘 알아서 할 거를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갖고 온 이유는 이겁니다. 생각하시기에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조금 보통 직장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여기서 보면 30% 한도가 아니라 35%니까 예,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장이라면 전 줄일 겁니다. 일단 줄이고 나중에 억지로 못 맞추면 막판에 풀어줄 겁니다. 저라면 2028년 전까지는요. 제가 인터넷 전문 사장이라면 더 안 빌려줄 겁니다. 왜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요주의가 늘어났다고요. 고정이하 유심 비율. 이거 은행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출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일찍 인터넷 전문은행 알아보시되 지금까지 1년보다는 앞으로 1년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보통 분들 소상공인이 대출 받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실 대출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대출이 또 없을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또 대출이라는 것이 항상 또 동전의 양면처럼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경기가 크게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좀 지키면서 어느 정도 좀 살펴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건강관리 잘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